키요야는 게임 개발자가 되기를 꿈꾸는 가난한 실패한 회계사였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과거로 보내져 꿈꾸던 미술대학을 도와주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기숙사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대신 그녀를 응원하기로 결심한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키요야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만화를 보며 성인 시절을 낭비하고 마법처럼 게임이나 예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바랐다. 날이 지나면서 그는 10년 전 비즈니스와 미술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는 비즈니스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미술 대학을 선택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과거의 괴로운 꿈에 잠이 들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여동생의 목소리로 깨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충격 속에 그녀는 그가 미술 대학에 합격했다고 축하해주지만 그는 그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어 멍하니 바라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방이 10년 전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달력을 확인했지만 10년 전 날짜가 적혀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신의 축복으로 여기며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한다. 그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고 이번에는 경영학교 대신 미술학교에 다니기로 선택한다. 그날 늦게 그는 새로운 방으로 옮겨 자리를 잡으며 자신이 존경하는 업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아키시마 시노에 대해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창작자들과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옆에 누워있는 소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놀라서 그는 뒤로 점프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깨운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놀라며 이 10점 만점의 미인이 어떻게 그의 방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그의 우유를 집어들고 며칠 동안 마시지 않은 듯 마신다. 갑자기 그녀는 미끄러져 카유야에게 넘어지게 된다. 그 순간 그녀의 다른 룸메이트들이 문을 열고 곤란한 장면을 발견하고 그는 곧 그녀가 그의 새로운 룸메이트 시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침 식사 때 다른 두 룸메이트인 나나코와 로쿠가 합류한다. 함께 식사하며 그들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사 분담에 대해 합의한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캠퍼스로 서둘러 가지만 오리엔테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을 발견한다. 카요야는 하카와라는 남자 옆에 빠르게 자리를 찾아 스포츠에 대해 대화를 시작한다. 그들의 대화는 진행자가 강렬한 빨간 머리의 여성 카나와 부교수를 소개할 때 중단된다. 수업 중 카요야는 익숙한 빨간 머리의 소녀가 우연히 신분증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다. 그는 그것을 주워 그녀에게 돌려주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인식이 된다. 그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리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빨간머리 소녀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모든 백기사 심플처럼 그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그들은 함께 앉아 음료를 마시며 카요야는 그녀가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게임 회사의 대표인 카와세라고 소개하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즉시 인턴으로 일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다음 날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를 받으며 만나고 즉시 일을 하러 보내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으며 카요야는 그 과정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는 그녀가 10년 후에 자신이 존경하는 게임 회사의 상사가 되는 같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면 그가 우러러보는 전설적인 창작자들로 이루어진 플래티넘 에라의 멤버들도 이 대학에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끼며 이 기회가 그가 한때 멀리서 존경했던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2주가 지나고 카요야는 지루한 강의와 긴 촬영 스튜디오에서의 시간에 묻혀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또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선배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이 패배자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여자들을 훔쳐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카와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그는 이 소위 산업에서 유일하게 노력하는 그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선생님이 돌아서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카와세가 손을 들어 대답한다. 그는 그녀가 완벽하게 대답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남은 질문을 깊이 잠든 로쿠에게 돌린다. 선생님은 이에 매료되어 로쿠에게 대답하라고 재촉하는데 아마 타코를 꿈꾸고 있을 로쿠는 아무것도 주에 깊게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칠판을 한번 쳐다보고는 질문에 맞게 대답한다. 수업은 충격에 빠지고 이제 카와세와 로쿠 사이의 일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해졌다. 수업이 끝난 후 코야와 친구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하기 위해 모인다. 나나코는 그의 이전 성과에 감명을 받아 장난스럽게 로쿠를 밀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다. 한편 코야는 10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경험만으로는 재능이나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이 정신적 장례식에 빠져있는 동안 신호는 마치 괴짜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어서 그가 거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바로 그때 히카와가 이상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복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것은 닌자술이라는 동아리의 필수 복장인 것 같고 그는 그들에게 여러 동아리도 둘러보라고 격려했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던 중 두 소녀가 갑자기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노래하는 목소리로 신입생이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어느새 혼란스러운 환영 파티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저녁 어느 순간 신호는 고야에게 기대어 졸다가 깨우지 않고 그냥 집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녀는 걷는 도중에 깨어나서 어리둥절했지만 여전히 아기 코알라처럼 그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아래를 걷으며 그는 조용히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다고 느끼는지 고백했어요. 특히 수업 시간에 루코가 아무렇지도 않게 답하는 걸 보고 난 후에 그녀는 그에게 바보 같다고 말하며 요리, 청소, 세탁 등 다른 분야에 재능이 많다고 했어요. 즉,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이죠. 로스트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를 기분 좋게 해주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호는 하품을 하며 자러 간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에너지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완전한 스토커처럼 그녀를 따라가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보며 그녀가 자신의 좋아하는 만화 표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가 자신의 좋아하는 작가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신호는 자신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었다고 로쿠와 싸움을 벌이고 로쿠는 형편없는 사과로 희귀한 보물처럼 즉석 라면 한 팩을 건넨다. 그녀는 거부하고 자신이 원했던 같은 브랜드, 같은 맛만 원한다고 요구한다. 카요야는 이 드라마에서 감정적으로 빠져나와 조용히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이것이 대학 생활이 될 것인지 궁금해한다. 나나코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들어와 로쿠에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었다고 꾸짖고 예의에 대해 강의하는데 지금 그녀가 무례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카요야가 그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지만 그를 옆으로 밀치고 간다. 그날 수업 후 카나가 영화 제작의 핵심 요소에 대해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4명의 팀을 구성하여 3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라고 요청한다. 수업 후 로쿠와 카요야는 마당에서 야구 경기를 보며 이 이야기를 캐주얼리 나누고 결국 신호와 나나코와 팀을 이루기로 결정한다. 어차피 그들은 이미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카요야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나코가 프로처럼 간편식품을 스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두 사람이 지원서에 같은 주소를 썼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이상한 시선을 보냈다고 말한다. 그들이 선반을 채우면서 그는 그녀에게 왜 이 대학에 들어왔는지 묻고 그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예전의 장소가 지루해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다음 날 카요야는 다시 카나를 만나 팀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적은 종이를 건네주며 곧 대본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녀는 좋은 이야기는 종종 평범한 곳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최근에 그에게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절대적인 변태답게 나나코가 우연히 보여준 엿보기 장면이 떠오르며 순간적으로 호르몬 가득한 몽상에 빠진다. 자신이 비유적으로 노출될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닫고 그는 현실로 돌아와 그녀가 더 묻기 전에 도망친다. 그날 늦게 집에 돌아오니 신호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졸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굴산을 먹는 꿈을 꿨다고 신나게 이야기한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이 대학에 왔는지 묻는다. 그녀는 학업에 소질이 없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이 분야를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시골 지역에서 자라면서 기차를 타기 위해 30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영감이 떠올라 이 시골역을 배경으로 소녀의 삶을 묘사하는 영상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는 모두를 모아 이 아이디어를 말하고 모두 흥분했지만 로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혹시 그를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지 궁금해할 때 그는 돌아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카오야의 제안에 따라 쓴 줄거리라고 말합니다. 팀 전체가 몇 분 만에 이렇게 잘 쓴 것에 충격을 받지만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카오야를 따로 불러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그에게 아침 일찍 쓴 또 다른 종이를 보여줍니다. 카오야가 그것을 읽자 그는 자신이 방금 제안한 줄거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표절하지 않았다고 맹세했고 로쿠도 믿었지만 여전히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훔친 것 같은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그는 이 이상한 우연의 일치를 이해하려 애쓰다가 갑자기 비슷한 줄거리의 단편 소설을 읽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아마도 미래의 로쿠가 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쿠는 그의 오랜 침묵을 눈치채고 농담으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묻지만 금세 웃으며 자신이 바보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오야는 그냥 가만히 서서 죄책감에 찬 채 땀을 흘리며 침묵하지만 함께 맞장구 치며 이야기를 다듬는 데 도움을 제안한다. 그 후 팀은 모두 힘을 모아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그들은 카페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카오야는 중요한 문제를 꺼낸다. 로쿠의 대본은
훌륭하지만 3분 제한을 넘기고 있어. 대본을 다듬자고 제안한다. 로쿠는 로쿠답게 한 단어도 고치지 않으며 대신 여자들에게 더 빠르게 말하라고 하여 시간 내에 맞추라고 한다. 카오야는 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 실격될 위험에 처하자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그는 이 사실을 로쿠에게 설명하는데 로쿠는 짜증이 나서 자리를 떠나지만 마지못해 수정하는데 동의한다. 물론 속상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들이 카페를 나서자 수수께끼의 남자가 연극 배우처럼 무대에 쓰러지듯이 나와 나나코의 발치에 넘어지고 그녀의 미모에 대해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의심스러울 정도로 슬픈 뒷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는 어떻게든 그들을 유인해버려진 가게로 데려가고 카오야가 경찰에 신고하려 할 때 두 남자가 뛰쳐나와 구원이 왔다고 소리친다. 알고 보니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타카시로 캠퍼스에서 망하는 동아리의 회장으로 회원도 없고 자금도 없는 상태였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팔기 위해 연극 전체를 꾸민 것이라고 인정한다. 나나코와 시노는 자신들의 허황된 동아리에 참여하기로 하고 세 사람은 열광적인 축하에 빠지고 타카시는 자랑스럽게 전단지를 건네며 마치 넷플릭스 파일럿에 투자한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그날 저녁 역에서 일하던 카오야는 곧바로 와케를 만나는데 와케는 즉시 그들의 영화 배경에 대해 캐묻는다. 그가 역을 배경으로 한다고 확인하자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 이상한 만남 후 그는 다시 카나를 만나 최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팀 내에서 일어난 논쟁을 언급한다.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곧 진실을 인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건네며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전개가 너무 느리고 과도한 욕심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좋은 시나리오만으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작자로서 그의 임무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카오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로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로쿠에게 팀워크에 먼저 집중하고 시간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다시 팀으로 뭉치지만 로쿠가 빌린 카메라를 꺼내자마자 재앙이 닥칩니다. 그것은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라 일반 카메라로 밝혀집니다. 신호는 다른 카메라를 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당황하고 카오야는 절망에 빠져 심지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조차도 그가 갇힌 불운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한지 고민합니다. 평가의 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전체 팀은 자신의 비디오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특히 카오야가 막판에 편집을 해야 했고 최종 컷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나가 무대에 올라 평가가 이제 시작된다고 발표합니다. 그녀는 격려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것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커리큘럼의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은 사탕을 거부당한 유아가 아닌 성숙한 어른처럼 피드백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 안 뒤쪽에서 카와세가 자신이 그에게 지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한다. 다음으로 카나가 카야의 팀을 호출하고 이전 영화도 기차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두 작품을 비교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관객들은 그것이 실제로는 움직이는 영상이 아닌 정적 이미지의 모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관객들이 모르는 것은 로쿠가 카메라를 망쳤을 때 카야가 마감 기한 전에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 비슷한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움직임을 녹화할 수 없다면 여전히 그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타카시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들은 움직임을 설득력 있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샷당 약 100장의 사진이 필요했고 음성 대사는 나중에 더빙할 예정이다. 신호는 이미지 구성을 맡아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그녀는 그들이 모든 프레임을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신나게 동의한다. 그들은 소녀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삶을 보여주는 3분짜리 시각적 여정을 완성했다. 모두 정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영상이 끝나자 카와세가 일어나 크게 박수를 치고 다른 이들도 함께 응원하며 동참한다. 카오야와 그의 팀원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관객들이 실제로 그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라워한다. 곡 결과가 발표되고 카와세의 팀이 1위를 차지하고 카오야의 팀은 3위를 얻는다. 방금 겪은 롤러코스터를 고려할 때 이는 오스카를 수상한 것 같은 기분이다. 카오야는 팀에게 사과하며 편집을 더 잘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로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카오야가 놀랍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다고 선언한다. 나나코도 그가 하루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연기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며 카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칭찬하고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한 채로 강당을 떠난다. 그날 늦게 카와세는 카나를 붙잡고 왜 카오야의 팀이 1위를 하지 못했는지 물어본다. 카나는 차분하게 그들의 프로젝트가 분명히 너무 창의적이었다고 답하며 이는 보통 우연의 결과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 후 카나는 카와세에게 학기 말 과제를 위해 카오야의 팀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그녀를 놀리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친다. 그녀는 그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힐끗 바라보며 그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카와세는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한편 카오야와 나나코는 편의점에서 교대를 막 마쳤다. 밖으로 나서자
나나코는 부끄러워하며 마치 사랑을 고백하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시간 괜찮아요. 그녀는 그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는데 그의 충격과 달리 그녀는 완전히 수줍음 많은 모습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노래한다. 노래를 마치고 그녀는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와 언젠가 다시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물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노래 영상들을 온라인에 올리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긴장하며 웃으며 칭찬을 무시하고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팀은 타카시와 무용의 동아리 멤버들과 함께 작은 기적을 축하한다. 그들의 지원금이 실제로 늘었다. 새로 가입한 멤버 중 한 명이 자신을 하야마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열정은 도예라고 말했다. 그날 밤 신호는 조용히 카오야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걸으며 옆에 섰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진짜 재능이 그림 그리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숨겨왔다. 카오야는 놀란 척하지만 사실 전혀 놀라지 않은 듯 그녀가 그림 그리기를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직업을 삼을 만큼 재능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그녀는 영화 제작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더 안전한 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오야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어디로 이끌리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몇 주 후 카와세는 카오야와 나머지 그룹과 함께 해변 여행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차세대 과제를 위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며 태양과 함께 영감을 얻으려 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가볍게 몸을 기울여 그가 어떻게 3일 동안 카메라를 유지했는지 묻는다. 1학년 학생들은 장비를 하루만 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오야는 어색하게 머리 뒤를 긁으며 사실 선배들에게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대가로 카메라를 빌렸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기술적으로 규칙에 어긋난다고 꾸짖는다. 그때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돌아서서 작은 소녀를 보고 카오야는 그녀에게 어디서 왔는지, 길을 잃었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그를 노려보다가 자신이 사실 선배라고 말하며 자신을 톰이라고 소개한다. 다음 날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카와세는 카오야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영상이 끝나자 다른 팀의 영상이 시작되는데 눈에 띄게 높은 퀄리티의 드라마틱하고 감정이 깊게 느껴진다.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영상이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한다. 카오야와 그의 팀은 실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기대하며 낙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카나가 카오야의 팀을 1등으로 발표한다. 관객들은 결과에 화를 내며 다른 팀에 비해 연기가 형편없다고 비판한다. 그날 저녁 나나코는 카나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녀의 팀이 1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팀의 연기가 훨씬 뛰어났다고 말한다. 차분한 태도로 카나는 연기만으로 영화가 훌륭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영화는 통합된 예술임을 상기시킨다. 다음 날 카오야는 아늑한 카페에서 팀원들을 모아 모두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한다. 모두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기고 나나코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 모두 그녀의 공연에 감탄하며 크게 박수를 친다. 나나코는 부끄러워하며 이를 넘기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카와세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나나코가 사실 배우가 아니라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나나코는 그녀를 바라보며 완전히 놀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카와세는 나나코의 연기가 괜찮았지만 항상 다소 비어있는 느낌이었고 너무 깔끔한 공연 같았다고 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노래할 때는 날 것이고 진솔하며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던 것이다. 그런 다음 카와세는 더 나아가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나나코가 사람들이 그녀가 잘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연기를 선택했지. 그것이 그녀의 꿈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나코는 눈이 커지며 소리치며 어릴 적부터 노래를 사랑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음치라고 부르며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카와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가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는 카오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나코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그녀를 때릴 뻔하지만 기요야가 제때에 그녀를 막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페를 뛰쳐나가고 곧 카와세가 뒤따라 나와서 그들의 그룹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나중에 기요이가 나나코와 단둘이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모두를 무시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쿠는 카와세가 가끔 참견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지만 신호는 동의하지 않으며 카와세는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나코가 진정한 길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기요야는 동의하고 나중에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이는 카와세를 만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기요야는 나나코가 그 말을 들어야 했다고 안심시킵니다. 비록 그 말이 아팠더라도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나나코가 어릴 때부터 뚜렷한 재능을 가졌고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질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나코가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난 후 사진 동아리 회원이 그에게 학교 행사에 대해 알려주고 그는 이에 대해 타카시와 이야기하러 간다.
타카시는 이 행사가 3일간 열리며 8,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말한다. 그가 행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히야마가 갑자기 와서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이 행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과하며 입을 다물겠다고 하고 그녀는 키요야에게 매년 기념일마다 대학이 교실을 빌려 미술 전시회를 연다고 설명한다. 그가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녀는 타카시를 때리고 이 실패자 때문에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몰래 전시실을 메이드 카페로 바꾸자는 대체 제안을 제출했음을 알게 된다. 히야마는 그를 완전히 때려 눕히며 핑크머리의 헤드메이드가 필요하다고 소리친다. 그녀는 카페의 자원봉사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핑크머리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고 따진다. 그때 키요아는 핑크머리의 작은 소녀 토미를 떠올린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마법처럼 마치 판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그의 옆에 나타난다. 타카시는 분홍색 머리 꿈에 빠져들며 그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한편 토미는 그녀가 여기 온 이유를 알리며 게임 프로젝트에 키요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게임을 만들 기회를 다시 얻은 만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절한다. 그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미 만든 게임이 담긴 USB를 건네주고 떠난다. 집에 돌아온 기요야는 게임을 열고 타이틀곡을 듣다가 갑자기 향수에 젖는다. 그의 예전 삶, 게임 산업에서 일하던 시절, 그의 회사는 사운드 믹서 예산이 없어서 그는 스스로 음향공학을 배워야 했다. 그는 그 고난과 배움, 늦은 밤들을 기억하고 그 순간 깨닫는다. 그는 아직도 조용히 시무룩해 있는 나나코의 방으로 달려간다. 그녀는 문을 열기를 거부하자 그는 음향도구로 음정을 수정한 그녀의 노래 오디오를 재생한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꿈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한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제 노래를 진지하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끝까지 도와줄 것이라고 전한다. 며칠 후 학교 기념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요야와 나나코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는 그녀가 노래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회상한다. 그녀는 음악 선배의 지도 아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녀는 긴장한 목소리로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안심시켜주며 특히 이제 막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그녀는 망설이며 그가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지 묻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의 공연을 보고 나서 그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대답한다. 이 솔직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그녀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충동적으로 안으며 이렇게 도와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순간은 어색해지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물러서면서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중얼거립니다. 키요야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각자 축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시간을 되돌린 이유가 이 재능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인지 궁금해합니다. 드디어 학교 기념일이 도래하고 캠퍼스는 분주한 노점, 인디 영화 상영, 미술 전시회, 음악 축제로 가득 찬 활기찬 카니발로 변모합니다. 히카와는 키요야에게 자신이 출연한 시대극 티켓을 건네주며 꼭 보러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키요야는 타카시가 제안한 악명 높은 메이드 클럽을 방문하지만 그곳에서 소녀들이 마치 자신의 브라우저 기록에서 직접 훔쳐온 것 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변태 소년처럼 그들을 바라봅니다. 토미가 그의 옆에 나타나며 무료 쇼를 즐기고 있는지 놀립니다. 부끄러워진 그는 사과하며 왜 참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가 부족해서 자신이 나섰다고 말하며 코이들을 보고 의상이 괜찮은지 묻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타카시가 끼어들어 그녀를 완벽하다고 부릅니다. 곧 대부분 남자인 군중이 카페로 몰려들며 분명 커피 이상의 이유로 끌린 것입니다. 소녀들이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동안 키요야는 주방 일을 맡습니다. 하야마는 직원이 부족해서 식료품 준비부터 요리까지 모두 하게 된 것에 대해 놀랍게도 그에게 사과한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더 말하기 전에 그녀가 하인들의 은밀한 사진을 찍으려던 타카시를 때려 부수는 것을 목격한다. 신호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의 뺨에 묻은 밀가루를 문질러준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하인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손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끝없는 인파 때문에 그룹은 축제에 가판돼 전시, 행사들을 즐길 시간이 없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셋째 날이 되면 소녀들은 완전히 지친다. 로쿠는 기요야에게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지 묻는다. 기요야는 눈을 간신히 뜨고 고개를 끄덕인다. 나나코는 축제라기보다 지옥 같은 아르바이트 같다고 불평한다. 키요야는 노트북을 확인하고 모두에게 그들이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고 알린다. 이는 선배들이 승인하면
마지막 날에 일찍 퇴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나코는 그에게 실현해달라고 간청하며 로쿠를 끌어들여 함께 놀자고 한다. 로쿠는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며 영화에 가야 한다고 거절한다. 나나코는 그의 배를 가격해 신호를 잠에서 깨우고 그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대화를 시작한다. 기념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키요야는 메이드 카페 밖에서 카와세를 발견하고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카와세는 로쿠가 가지고 있던 같은 포스터를 보여주며 영화를 본 후 카페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슬프게도 나나코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전하지만 키요야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나나코가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키요야와 신호는 영화도 보러 가고 히카와가 언제 등장할지 궁금해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역할은 단지 대사 몇 마디뿐이다. 그가 자랑했던 것에 비해 전혀 가치가 없다. 영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다니며 공포 영화를 보고 그리고 미술 전시회를 방문한다. 거기서 신호는 오랫동안 그림을 응시하고 있어서 키요야가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 그림은 아름다우며 그는 작가인 카즈오를 확인하는데 이 이름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다. 갑자기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는 땅에 쓰러지며 신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간다. 한편 나나코는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신 로구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마녀 복장을 한 귀여운 소녀들을 놓쳤다고 말하고 로구는 그녀가 충분히 괜찮다고 답한다. 그는 그 말에 웃지만 그녀는 키요야가 함께 있지 않아서 슬퍼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던 것이다. 그가 미술관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는 것을. 다행히도 키요야는 잠시 후 깨어나서 신호가 그 위에 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무릎 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일어난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무리했다고 말하며 같은 자세로 누워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순순히 뒤로 넘어가 그녀의 무릎에 누워 그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매우 유능하고 믿음직하며 성숙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항상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몸을 숙여 천천히 그에게 키스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리며 그 순간이 망가진다. 그는 콘서트의 특별 게스트 가수가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서두른다. 한 남자가 이 일이 이중 예약 때문이라고 알리며 그 유명인이 유명해지기 전에 약속을 했고 지금은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토미는 나나코를 바라보며 그녀가 무대에 나가라고 제안한다. 키요야는 동의하며 그녀를 격려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당황하며 그의 손을 쳐내고 도망친다. 로쿠는 즉흥 코미디와 마술로 관중을 지연시키기로 하고 키요야는 그녀를 쫓아간다. 그는 호숫가에서 그녀를 찾아 천천히 다가간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키며 노트북을 꺼내 그들이 온라인에 올린 그녀의 공연 영상을 보여준다. 그 영상은 이미 화제가 되었다. 장소로 돌아가서 로쿠와 다른 친구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스kit과 필사적인 춤을 춘다. 그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쯤 키요야와 나나코가 돌아온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나나코는 무대에 올라가고 불안한 시작 후에 멋진 공연을 선보인다. 관중은 경외감에 빠져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로 가득 찬다. 공연 후 그녀는 키요야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신노가 그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키요야는 다음날 아침 신노가 자신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난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반복하라고 투덜거린다.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나나코가 문을 열고 그들을 아침 식사하러 부른다. 그로 인해 불쌍한 소녀는 다시 한번 이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아침 식사 중 키요야가 로쿠에게 최근 수업을 빼먹고 있는지 묻는다. 로쿠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나나코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즉시 게으르다고 지적한다. 두 사람은 언쟁을 시작하지만 나나코는 키요야 옆에서 신노가 킥킥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더 나빠진다. 로쿠는 다음 주부터 수업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날 키요야는 신노가 로쿠의 팔을 잡아 끌며 실내에 머물고 쉬라고 고집하는 모습을 본다. 신노는 그가 며칠 동안 구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쿠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바닥에 쓰러진다.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고 의사는 침대에서 쉬라고 조언한다. 키요야는 한계를 넘기지 말라고 그를 꾸짖지만 로쿠는 듣지 않고 일을 하러 간다. 그가 로쿠를 쫓아가 왜 그렇게 지치게 일하려고 하는지 질문하자 로쿠는 결국 폭발하며 그의 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가 계속 방해하자 로쿠는 포기하고 자신이 등록금을 내고 있으며 가족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관계가 멀어진 탓이다. 패배한 듯한 어조로 더 이상 충분히 벌 수 없고 이미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기요야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뭔가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그는 팀 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계획을 제시한다. 그들은 비주얼 노벨 스타일의 PC 게임을 개발하기로 하고 로쿠는 스크립트를 쓰고 신호는 캐릭터 스케치를 하며 나나코는 BGM을 작곡하고 기요야는 감독으로 참여한다. 그날 늦게
기요야는 토미를 찾아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 그는 프로젝트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그녀는 인디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은 기존 팬층 없이는 어렵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클럽 이름으로 게임을 출시해 가시성을 높이자고 요청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그룹으로 돌아와서 그는 학교 배경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로맨스와 PG-18 플러스 장면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로쿠는 그를 방에서 끌어내어 따로 이야기하자며 그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기요야는 유명한 각본가들도 성공할 때까지 꾸며왔다며 위로하려 한다. 두 사람이 방으로 돌아오자 소녀들이 이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요야는 노트북을 건네며 설치된 게임을 복사해서 경험을 쌓으라고 한다. 몇 분 후 나나코는 눈물 흘리며 뛰쳐나가 베개로 그를 때리며 자신이 순진함을 망쳤다고 소리친다.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온 것인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신호는 멍하니 나오더니 그 경험이 흥미롭다고 말한다. 나나코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세게 닫는다. 이것이 귀찮은 일인 듯 그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구석에서 풀이 죽어있는 노쿠를 보고 기요야는 과외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날 오후 그는 미래에서 알게 된 예술가 야마라는 남자를 만나 게임 배경 그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야마는 동의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하기 위해 토미와 만난다. 다음 날 기요야는 카나를 방문하는데 그녀는 이미 그의 게임 계획을 알고 있었다. 토미는 소파 아래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녀가 한 말은 분명하다. 그들은 그에게 예전에는 함께 게임을 만들었다고 밝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녀는 비슷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도와준다. 카나는 기요야에게 행운을 빌지만 공부에 소홀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그날 밤 그는 로쿠에게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공부할 샘플 영상을 준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나온다. 나나코는 BGM 작곡이 예상보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신호는 게임 일러스트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말한다. 다음 날 수업에서 카와세는 그들의 좀비 같은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들이 도자기에 잠이 들어 거의 망치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기요야에게 이 문제에 대해 따지며 그가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는 동정을 표한 후 도움을 제안한다. 그날 밤 로쿠는 대본을 완성하고 쿄이어에게 검토를 부탁한다. 쿄이어는 긴 설명 부분을 줄이고 더 자연스러운 대사를 넣자고 제안한다. 다음 날 아침 신호는 가볍게 밖에 세워진 비싼 차를 봤다고 말한다. 그 차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와 모피 코트를 입은 소녀가 내렸다. 그녀의 묘사가 즉시 로쿠를 자극했고 그는 서둘러 가방을 싸서 하루 동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그 신비로운 소녀와 그녀의 경호원이 문 앞에 나타난다. 소녀는 즉시 로쿠에게 뛰어들어 안기며 그가 벗어나려고 할 때도 계속 안는다. 그러나 모두가 지켜보는 것을 보고 그녀는 태도를 바꾸고 자신을 로쿠의 약혼자인 세이오리라고 소개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들은 세이오리를 전골 파티에 초대하고 그녀는 기꺼이 수락한다. 이는 로쿠에게는 뚜렷한 실망으로 다가온다. 그는 그녀가 음식으로 친구들을 매수하려 한다며 투덜거리며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녀는 강제로 만두를 먹이며 마치 자란 유아처럼 다루어 놓는다. 쿄야는 이 이상한 가정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그들의 실제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신호는 장난스럽게 쿄야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며 나나코의 질투 신호를 울리게 한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나나코는 그에게 먹이를 주는데 동참한다. 두 소녀의 애정 사이에 갇힌 쿄야는 입에 음식이 가득한 채로 자신의 인생 선택을 고민한다. 이후 축구장에서 로쿠는 쿄야에게 사유리를 좋아하지만 플라토닉한 방식으로만 그렇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용기가 없어 집을 나왔다고 말한다. 약 일주일이 지나고 사유리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작은 식당을 시작할 만큼의 음식을 가져온다. 혼란 속에서도 그룹은 게임 개발을 계속 진행한다. 어느 저녁 로쿠는 쿄야에게 수정된 대본을 건네고 쿄야는 그것을 검토한 후 진심으로 인상적이라고 칭찬한다. 그 후 나나코에게 확인하러 가서 그녀는 작곡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불평한다. 그녀가 지금까지 만든 것을 듣고 난 후 그는 그녀를 격려하며 이미 좋다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그냥 소프트웨어로 다듬기만 할 거예요. 그녀는 너무 안도해서 그를 꼭 껴안고 예상보다 오래 그렇게 있다가 얼굴이 붉어지며 몸을 뗍니다. 그날 저녁 교야와 신호는 야마의 배경 그림을 검토하는데 결과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 신호의 캐릭터 스케치를 보고 평소 스타일 박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 후 그녀는 참고용 게임에서 나온 다소 섹시한 장면을 보여주며 순진하게 두 캐릭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단순히 PG-18 플러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그를 몰아세우며 실시간 참고 자료와 직접 경험을 통해 그 장면들을 제대로 그리는 법을 배우겠다고 고집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두렵게 만듭니다. 다음 날 그는 데모를 가와세에게 건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완성했냐고 묻자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모든 게 더 많은 관객의 취향을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로쿠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한다. 곧 2007년 새해가 다가오고 모두가 모여 기도한다. 신호가 키요야에게 소원을 묻자 그는 진지하게 원한다고 말한다. 순조로운 개발 과정과 훌륭한 판매를 위해서라고. 다른 이들도 같은 말을 하며 다시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현재 게임의 빌드를 검토하며 놀라워한다. 드디어 진짜 같은 게임이 되어 가고 있다. 출시일이 확정되고 기대감이 높아진다. 나중에 코야가 로쿠에게 무언가를 묻기 위해 갔을 때 그는 사유리가 일하는 동안 그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어렵게 깨닫고 그녀가 로쿠를 마치 뼈다귀를 쫓는 개처럼 쫓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진다. 그 두 사람을 내버려두는 대신 코야는 뻔뻔하게 방해하고 그 후 여자아이들과 수다를 떨러 방을 나선다. 그들은 모두 사유리의 계속된 거절에 동정심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갑자기 주변을 의식한 교야는 여자들에게 왜 그렇게 가까이 앉아있냐고 묻지만 그녀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그냥 그의 상상일 뿐이라고 한다. 일하는 도중 나나코는 갑자기 며칠 전 신노의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리고 교야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그냥 신노의 미술 참고용으로 곤란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무심코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좌절하며 화를 내며 떠나고 그는 그녀와 신노의 커져가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한다.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는 카와세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녀는 먼저 그를 꾸짖고 차분하게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그가 둘 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거절하거나 피하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속았다고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 후 그녀는 경기가 끝난 후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그날 밤 그는 리쿠와 함께 대본을 검토하고 사유리는 지루해서 지켜보고 있다. 결국 그녀는 로쿠에게 올라타서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로쿠는 딱 잘라 말한다. 절대 그런 말을 아버지가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상처받은 듯 사유리는 조용히 떠난다. 로쿠는 키요야에게 사과한다. 대본과 사유리 드라마 모두에 대해. 하지만 키요야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쉬라고 부탁한다. 며칠 후 키요야는 다시 사유리를 만난다. 그녀의 차가 도착하고 그녀의 무서울 정도로 큰 경호원이 마피아 집행자처럼 그를 노려본다. 그녀는 키요야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초대하며 집에 가려고 한다고 말한다. 결국 로쿠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키요야에게 로쿠와 자신이 친구 이상인지 묻는다. 키요야는 거의 목이 메이지만 침착하게 부인한다. 만족한 그녀는 이 길로 로쿠에게 좋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냐고 묻는다. 교야는 망설임 없이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바로 로쿠의 선택이며 모두 그의 위에 이 게임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대답에 그녀는 만족하며 떠나기 전에 로쿠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며칠이 지나고 공식 출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야는 모두를 모아 말한다. 이제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감이 미처 씻지 않은 설거지처럼 쌓일 것이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밀어붙여야 한다. 교야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아직 원본 BGM 3곡 이상이 필요하고 아트워크는 겨우 40% 정도 완성됐으며 엔진은 가끔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충돌한다. 나중에 그는 난나코에게 참고용 오디오 트랙을 건네며 다음 BGM에 맞는 분위기와 감정의 박자를 재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신호에게 넘어가서 그녀의 그림 구성을 자신의 스타일에 더 맞게 바꾸고 작업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교야가 제안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로쿠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원래 만든 초안과 크게 달라서 교야가 아무리 수정 요청을 하더라도 결국 모두 무시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교야는 실제 제작에서 감독이 대본 실행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며 작가들이 기초를 다지지만 종종 감독이 제작 제약에 따라 그것을 재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로쿠에게 이것이 그들이 제 시간에 대본을 완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로쿠는 마침내 동의합니다. 주말이 끝날 무렵 대본이 완성되고 다음날 쿄야는 토미에게 더빙 과정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은 나나코와 함께 지역 음향 녹음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음성 녹음과 배경 트랙을 녹음합니다. 모두가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며 쿄야는 같은 내용으로 카와세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들은 타카시에게서 비디오 게임 편집을 위한 애프터 이펙트 사용법을 배우고 곧 카와세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타카시는 쿄야의 귀에 그녀가 미친 천재라고 속삭이고 그는 동의합니다. 바로 그때 신호에게서 전화가 오고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장면을 위해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이미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이 진행을 더 지연시킬 것인지 고민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거절하지만
그녀의 창의력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모습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몰두한다. 실망했지만 이해하는 모습이다.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혼란스럽게 흘러간다. 나나코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 없는 게임 내 캐릭터가 나오는 화면을 가리킨다. 교야는 이를 렌더링 버그라고 말하고 바로 토미에게 전화한다. 토미는 버그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가와세와 신호에게 연락하고 부엌 점검 중 쥐처럼 숨어있는 더 심각한 버그들을 발견해 충격에 빠진다. 파일이 제출되자마자 모두 전투 후 병사처럼 피로에 지쳐 쓰러지지만 교야만 간신히 깨어있어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최종 빌드를 받고 모두가 흥분하며 게임을 즐긴다. 개발 단계는 끝났지만 이제 다음에 무서운 단계가 시작된다. 마케팅과 판매다. 교야와 토미는 즉시 홍보를 시작하며 지역 인디게임 컨벤션에서 출시 이벤트를 준비한다. 드디어 큰 날이 다가오고 그들의 놀라움과 기쁨 속에 부스는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심지어 일주일 안에 예상 판매량을 달성한다. 교야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은 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해 크게 환호한다. 그 후 그는 이익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은 실제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교야가 로쿠에게 그의 몫을 줄 때 로쿠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그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문제없이 학비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쿠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 혼자 이야기하자고 하며 대학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몫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청한다. 교야는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여 팀이 그를 위해 해준 모든 일 후에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 묻는다. 로쿠는 시선을 아래로 두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그 안에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을 위해 필명을 지었다고 조용히 털어놓는다. 성은 고향에서 영감을 받았고 가장 가슴 아프게도 이름은 교야로 지었다. 교야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토미가 그에게 다가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되돌려 플래티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실패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이미 미래에서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고 자신이 그들과의 삶을 간섭한 것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희망적 사고가 로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하고 그는 옆에 있는 작은 소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깨어난다. 시간을 확인하고 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미래로 돌아온 것이다. 10년이 흘렀고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뚫고 신호와 결혼했으며 그 작은 소녀는 그들의 딸 마키이다.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교야는 플래티넘 시대의 삶을 방해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게 만들며 창의성을 차단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도쿄 근처의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과 졸업 후 언넥션 포인트라는 비디오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가 한 달 전 가와세에게 걸었던 것임을 알아차린다. 호기심이 생기거나 아마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려는 절박함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고 급하게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것은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들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는 그 끔찍한 계획조차 모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대학 기숙사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반쯤 기대하며 일어난다. 하지만 물론 그는 여전히 미래에 살고 있다. 셰누는 그가 사무실로 나갈 때 점심을 싸주고 마키는 그를 문까지 데려가겠다고 고집한다.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책상을 찾기 위해 애쓰다가 가족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기억조차 못하는 행복한 순간의 사진이다. 그가 앉기 전에 한 후배가 다가와서 프로듀서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지나가고 프로듀서가 카와세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롭고 침착하지만 예전에 카리스마 있는 감독은 아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그날 저녁 신호와 마키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요와는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단순한 가정적인 모습이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신호에게 직장에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났다고 캐주얼리 언급하며 그녀가 다가오는 아티스트 쇼케이스에 지원할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몇 년 전에 그림을 그리기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는 충격을 받아 일어나서 왜 그런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더 이상 그리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아티스트도 같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통감한다. 다음 날 그는 일터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서 작품을 회수하지 못해 꾸중을 듣는다. 그가 살고 있는 미래조차 잘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신호다. 과거의 삶에서보다 낮은 직급으로 보이는 카와세는 상사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그녀는 식사 중에 신호가 일찍 일어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준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깨닫고
한때 강력한 감독이었던 카와세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낮은 직급으로 일하고 있다. 모두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삶이 더 나빠진 것 같고 그는 나나코의 프로필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러 간다. 그날 저녁 그는 나나코의 프로필을 열어보았고 그녀의 팔로워 수가 원래 타임라인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비디오는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발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다음으로 그는 로쿠를 확인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로쿠는 오래전에 작가 활동을 포기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씩 카드집처럼 무너졌다. 그를 위한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그들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창의성을 빼앗았고 본질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빼앗아 버렸다. 이제 그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날 밤 그는 완전히 취해 집에 돌아오고 마키는 그가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한다. 그는 아이처럼 울면서 신호에게 가서 그녀의 인생을 망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들은 마키를 재우고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에 대해 뭔가 걱정하고 있는지 묻고 그가 몇 년 전에 그것에 대해 화해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가 계속해서 그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들이 로쿠가 그만둔 후 더 많은 게임 개발을 하던 동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그리며 진행과 마감일을 위해서만 작업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날 그는 그들이 제 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그림 스타일을 바꾸라고 강요했고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너무 좋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거절했던 날을 그녀는 천천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또다시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녀는 아이를 품듯 그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며 코요는 적어도 신호를 위해서라면 이 삶을 제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마치 형편없는 프로그래밍의 NPC처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며 이 미래에서 깨어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갔다. 아직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차 지금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주말이었고 작은 마키는 설탕을 가득 머금은 토끼처럼 거실을 뛰어다니며 함께 놀자고 조르고 있었다.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코요야는 피곤한 목소리로 핑계를 대며 답답함에 그녀는 곰인형을 화내며 내던졌다. 신호는 그녀에게 곰인형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인형이든 사람이든 모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 모습을 보고 코요야는 신호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 직장에서는 일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아티스트가 창작의 벽에 막혀 몇 주째 아무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걱정이 된 코요야는 동료 한 명을 데리고 직접 아티스트인 미노리에게 방문한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마법소녀 애니메에서 나온 화려한 코스프레 복장을 입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택배가 아닌 자신들을 보고 미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하다가 어색하게 초대한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의 마지막 방문이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아직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고백한다.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장은 미노리의 작품을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야단친다. 그녀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코요야는 다시 점심을 함께한다. 도시락과 미지근한 된장국을 먹으며 그녀는 계약이 회사 승인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게 강요하여 외주 작업이 제한되고 엄격한 일정 속에서 창작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그는 사장에게 품질 향상과 버그 수정 위에 출시일 연장을 요청하지만 사장은 완전한 기업 괴물 모드로 그것을 거절하며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한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게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며칠 만에 미노리의 그림이 빠졌고 수많은 버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출시된다. 엔지니어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오류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프로젝트는 게임 개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속성 강의로 빠르게 변해버린다. 집에서 마키는 귀여운 공주를 그린 크레용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신호에게 뭔가를 추가해달라고 환하게 웃으며 요청한다. 하지만 신호는 거절하며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큐야는 마키 옆에 앉아 자신이 뭔가를 추가하겠다고 제안하며 어색하게 낙서를 하다가 갑자기 위기와 관련된 업무 전화가 걸려와 급히 그의 조수에게 가야 한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상사가 모두 앞에서 카와세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카와세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생산 속도가 아니라 일이 처리되는 방식의 구조적 무결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더 많은 게임을 생산하고 더 촉박한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큐야는 주먹을 쥐고 이 패배자에게 한마디 하려는 준비를 하지만 잠시 멈춘다. 그는 로쿠의 말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전투를 대신 싸워주면 그들이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그가 일하고 있을 때 알림이 뜬다. 그는 나나코의 새로운 비디오 업로드를 확인하기 위해 열어본다. 비디오에서 그녀는 이전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발표는 그녀가 노래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대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노래를 하도록 격려해준 소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큐야는 즉시 그녀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디오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격려해 주었고 덕분에 노래 경력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도와주면서 그녀는 노력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가 떠난 후에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큐야는 그 자리에 앉아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국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뻐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가 저지른 실수들이 나중에 축복이 되었다. 이후 그는 간섭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다고 결심하고 카와세를 꾸짖고 있는 상사를 방해하러 간다. 큐야는 사장실로 곧장 들어가 카와세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차분히 요청하며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신시킨다. 사장은 그가 그녀를 맡겠다고 하자 기뻐하며 그의 규칙을 따르는 한 팀에 대한 정권을 부여한다. 큐야는 게임 엔진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고 쿨하게 제안하지만 사장은 전체 게임 엔진을 바꾸는 대신 버그를 수정할 수 있다고 화를 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버그와 오류는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라고 설명한다. 게임 엔진은 형편없고 그 위에 패치를 하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 사장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여유롭게 후배를 호출해 펜 드라이브를 가져오라고 한다. 몇 분 안에 엔진을 교체하고 기적적으로 게임이 매끄럽게 실행된다. 사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자 그는 다른 프리미엄 회사의 엔진을 사용했다고 밝힌다. 사장은 비용 문제로 즉시 발끈하지만 큐야가 마치 비밀 정부 정보를 발표하듯 파일을 슬쩍 밀어주며 팀 비용을 재배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예산을 관리했다고 설명한다. 이제 상황이 안정되자 그는 새로운 업무를 배정하고 누군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서버를 다시 온라인으로 복구하는 등의 작업을 맡는다. 그는 모두에게 일을 제대로 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 당연히 사장은 다시 화를 내며 마감 기한에 대해 소리치고 또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어쩐지 소리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사장은 결국 화를 내며 떠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날 나중에 그는 미노리에게 찾아가 그녀가 한때 존경했던 예술가의 작품 몇 점을 가져다주며 그녀가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태우길 바란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그림들을 넘기며 눈을 크게 뜬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아르트를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림이 너무 기술적이고 감성적이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이 그녀에게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한 건 따뜻함과 매력이 가득한 게임 일러스트로 유명한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 예술가는 바로 신호였다. 그가 가져온 그림들은 그건 몇 년 전 신호의 것이었어요. 미노리가 일주일만 주라고 하고 그때까지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다시 영감을 준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터에서 그의 조수는 급히 다가와 카와세가 여기 없고 고향으로 떠난다고 전했어요. 카와세는 택시를 타고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며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녀의 빛을 가로챘다고 탓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포기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는 그녀 대신 일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녀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로크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자신을 꾸짖으며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드디어 제 시간에 그녀를 찾아내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사직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녀를 후배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를 말리며 바보 같다고 하고 사직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비행기를 취소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잘못해서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정을 포기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슬프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도움을 원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꽤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헛소리를 듣고 그녀는 화가 나서 핸드백으로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그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사람의 미래에 책임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왜 모든 비난을 떠안아야 하냐고 꾸짖습니다. 그녀가 진정되자 그들은 공항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는 결국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며칠 쉬고 싶어서 사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신호를 보냅니다. 톰미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동의합니다. 톰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지 부드럽게 묻는다. 키요야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 그의 결정의 무게가 침묵 속에 걸려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가 정말로 잘 생각했는지 묻고 이 삶에서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가 여기서 찾은 행복을 놓고 삶이 더 힘들고 책임이 더 무거웠던 시절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한다. 하지만 키요야는 단순히 미소 지으며 행복을 쫓거나 장난치거나 천재인 척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모두와 함께하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겪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닦을 수건을 건네주고 주문이나 그녀가 사용하는 어떤 우주적인 시간 왜곡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멈춘다. 먼저 신호를 보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집에 돌아가자 작은 마키가 그에게 뛰어와 에너지가 넘치고 탁구공처럼 튕긴다. 그녀는 신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신나게 알리며 그림을 보여준다. 그가 그것을 바라보자 그는 그 그림이 얼마나 날 것 같고 아름다운지에 매료된다. 바로 그때 신호가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묻고 그녀는 가와세와 함께 만든 게임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노리의 작품을 보고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신호와 마키를 꼭 껴안으며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것처럼 가까이 끌어안는다. 그에게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다. 그날 밤 그가 그들을 침대에 눕히며 신호는 다시 연필을 잡게 되어 기쁘다고 부드럽게 말하며 한때 자신의 열정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이 그릴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항상 그녀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